최전무에 대한 복수, 커피 가져와 인턴. 그 목소리는 단순히 방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었다. 마치 기름 유출처럼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미끌거려 왔다. 최태석 전무였다. 55세. 법인카드로 다녀온 다낭 골프 여행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주차장 무릉덩이 수준의 지적 깊이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시너지가 성격의 장점이라고 착각하고 성희롱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의함 정도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찻잔 받침 위에서 도자기 컵이 살짝 달그락거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펄펄 끓는 다크로스트 커피를 그의 가랑이에 쏟아붓지 않기 위해 온몸을 떨며 참아내느라 그랬다. 여기 두겠습니다, 최 전무님. 나는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폭발물 처리방과 같은 정밀함으로 컵받침을 내려놓았다. 이제 뒤에 가서 앉아.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다. 주식 옵션인지 아니면 내연녀의 인스타그램 피드인지 모를 화면을 스크롤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윗분들 얘기 중이다. 숨소리 너무 크게 내지 말고 아가씨.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차보다 비싼 가죽 의자들이 놓인 메인 테이블을 지나 벽에 붙은 접이식 철제 의자, 즉 어린이 테이블이자 구경꾼 좌석으로 가서 앉았다.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난 인턴이 아니다. 난 45세이고 먼지만 쌓여가는 MBA 학위가 있으며 참을성은 이미 2012년쯤 어딘가로 증발해버렸다. 하지만 최 전무와 이 회의실에 썩어빠진 양복쟁이들에게 나는 그저 총무팀의 이 대리일 뿐이었다. 서류나 나르고 카페인을 따르고 그들의 일상적인 여성 혐오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몸뚱어리에 불과했다. 흡수하는 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공룡 같은 기업 임원들이 보지도 못한 유성에 맞아 죽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길 바란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게 내 영혼의 분노라는 불꽃에 기름을 붓고 이 고해성사 같은 사무실의 불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아무튼 다시 서커스 현장으로 돌아가자.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다. 최 전무가 헛기침을 했다. 마치 음식물 분쇄기에 숟가락을 갈아 넣는 듯한 소리였다. 자, 빨리 끝냅시다. 최 전무가 양복 재킷 단추를 풀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첫 번째 안건, 3분기 예산 초과건. 나도 알아. 숫자가 빨간색인 거. 하지만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카이도 니세코에서 한 임원 워크숍은 팀빌딩을 위해 필수적이었어. 나는 수첩에 적었다. 니세코 워크숍, 1억 5천만 원, 투자 수익률, ROI, 0, 최전무관 손상 이심각함. 필수적이었다고요? 김 팀장이 끼어들었다. 그는 천장 타일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는 듯한 신경질적인 회계팀장이었다. 전무님, 우리 물류 목표치를 12%나 미달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는 말 그대로 청테이프와 기도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리프트 이용권에만 억대를 썼다고요. 최 전무가 웃었다. 축축하고 무시하는 듯한 소리였다. 김 팀장, 자넨 나무만 보고 있어. 난 숲을 보고 있다고. 유통사들과 양해각서, MOU 체결했잖아. 안 그래? 구속력 없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최 전무님, 김 팀장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냅킨 낙서나 다름없어요. 사기 진작이야, 김 팀장. 최 전무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에휴, 이러니 자네가 아직도 아반떼나 타고 다니지. 비전이 없어. 자, 임원위원회 소급 보너스 승인건 투표합시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이 올라갔다. 마치 생선을 달라고 지저대는 훈련된 물개들처럼 자동적이고 파블로프적이었다. 다만 그 생선은 5천만 원짜리 분기 보너스였고 물개들은 감당 못할 주택담보대출과 더더욱 감당 못할 내연녀를 둔 다 큰 남자들이었다는 점이 달랐다.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빔 프로젝터의 빛이 최 전무 이마에 번들거리는 땀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고용했고 아버지가 신뢰했던 다른 이사들이
스크린의 시뻘건 적자 숫자에서 눈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시체를 뜯어먹는 대머리 독수리들이었다. 너무 정신없이 먹어치우느라 그 동물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그저 겨울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이 회사 태산 물류를 세웠다. 트럭 운송, 창고 보관 같은 거칠고 기름 묻는 진짜 일이었다. 아버지는 1978년 중고 봉고 트럭 한 대로 자가를 나르며 시작하셨다. 피와 땀, 그리고 요령 피우지 않는 정직함으로 이 지역의 제국을 건설하셨다.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아버지가 현대화를 위해 컨설턴트로 데려왔던 최태석. 이 남자는 회사를 자신의 개인 돼지 저금통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그저 경영권에는 관심 없는 딸이라고 생각했다. 사업할 머리가 없어서 말단 분석가 일이나 맡은 조용한 아이인 줄 알았다. 최 전무가 나를 돌아보더니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걸 눈치챘다. 그가 윙크를 했다. 진짜로 윙크를 했다. 걱정 마, 미쓰리. 내년에는 새 커피 머신 살 예산이 나올 거야. 자네가 가져온 그 구정물은 미지근하더군. 기록해두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펜이 종이를 너무 세게 눌러서 3장이나 찢어졌다. 안건 일 대주주를 인턴으로 생각하는 이사 해임. 보시다시피 그들은 디테일을 놓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에 남기지 않으셨다. 최 전무가 관리하는 신탁에 남기지도 않으셨다. 아버지는 모든 것, 즉 지배 지분 51%를 황토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남기셨다. 최 전무는 자신이 황토인 줄 알았다. 그 이름이 자신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했다. 나르시시즘은 마약과도 같다. 밀주보다 더 확실하게 눈을 멀게 한다. 그는 황토가 아버지가 태어난 전라남도 무안의 붉은 흙을 의미한다는 걸 몰랐다. 그 유한 회사의 유일한 서명권자가 나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단순히 커피만 나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나는 표를 세고 있었다. 그가 케이맨 제도의 유령 컨설팅 회사로 빼돌린 돈을 1원 단위까지 추적하고 있었다. 나는 인턴이 아니었다. 나는 해충 구제업자였고 바퀴벌레들이 한 곳에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 끝. 최 전무가 롤렉스 시계를 확인하며 선언했다. 삼시의 티오프야. 차 대기시켜놔. 여러분. 그들이 웃고 등을 두드리며 우르르 나갔다. 그들의 향수 냄새가 남았다. 샌다루드 향과 특권 의식이 섞인 냄새였다. 나는 철제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방이 텅 빌 때까지 기다렸다. 먼지처럼 내려앉는 침묵을 즐겼다. 그때 문이 삐걱거렸다. 한 남자가 남아 있었다. 박 이사님, 이사회 최고령 멤버였다. 그는 커피포트로 걸어가 찌꺼기를 컵에 따르더니 나를 쳐다봤다. 웃지도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다. 커피 괜찮은데 미쓰리가 탄 건 항상 그렇지.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그가 트럭들을 팔아치울 거야. 박 이사가 블랙커피를 응시하며 말했다. 다음 달에 청산 전문 기업이랑 이야기 중이더군. 자산 경량화 물류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운전기사들을 다 해고하고 우리 소유가 아닌 트럭을 빌려 쓰겠다는 뜻이지.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놈을 벽에다 처박아 버렸을 텐데 박 이사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싸움꾼이셨죠, 이사님. 나는 일어서서 치마를 펴며 말했다. 전 아니에요. 박 이사가 나를 쳐다봤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쳐다봤다. 아니, 자넨 아니지. 자넨 뭔가 다른 사람이야. 전 그냥 인턴인걸요. 나는 더러운 컵들이 담긴 쟁반을 들며 말했다. 하지만 박 이사님, 그래? 아직 주식 팔지 마세요. 그가 숱이 많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왜냐하면 나는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거니까요. 음악이 멈췄을 때 테이블 어느 쪽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복도로 걸어 나갔고 내 손 안에서 더러운 접시들이 달그락거렸다. 회의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내 뒤에서 닫히며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듯한 소리를 냈다.
최 전무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가는 중이었고 전화기에 대고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커피 가져와. 인턴,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이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라저댓, 커피 배달 완료. 다음은 비소 차례다. 오후 8시의 사무실은 오전 8시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짐승이다. 아침의 사무실은 바쁜 척하는 연극 무대다. 빈 서류철을 들고 파워워킹하는 사람들,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울리는 전화벨 소리, 형광등 아래의 불안감이 웅웅거린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건물은 숨을 내쉰다. 에어컨은 흡연자의 기침 소리처럼 덜덜거린다. 그림자가 큐비클 위로 길게 늘어지며 탁 트인 사무실 바닥을 버려진 야망들의 묘지로 바꾼다. 이때가 내 시간이었다. 나는 복사기와 화장실 사이에 끼어있는 베이지색 상자 같은 내 큐비클에 앉았다. 오존 냄새와 방향제 냄새를 즐긴다면 최고의 위치다. 하지만 나는 총무팀 이지수 대리 프로필로 로그인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 안감에서 암호화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취업 박람회에서나 받을 법한 싸구려 홍보용 스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내가 3개월 전 서버에 설치한 키로거가 포함된 리눅스 부팅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이게 불법일까? 아마도. 내가 신경 쓸까? 내 도덕적 나침반은 오로지 생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두자. 그리고 지금 배는 침몰하고 있었다. 부팅을 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다양한 인종의 스톡 사진팀이 반겨주는 표준 기업 로그인 화면을 건너뛰었다. 대신 나는 날것의 명령어 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록 아카이브로 들어갔다. 최 전무는 게을렀다. 그게 그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그는 도둑질을 숨기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도록 지루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횡령 사실을 낙타도 탈수 증세를 일으킬 만큼 건조한 문서들 속에 파묻어버렸다. 어디 무슨 짓을 했나 볼까. 이 미꾸라지 같은 자식. 나는 비유적인 담배에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다. 5년 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항상 말보로 레드를 3모금째 빨고 있었다. 2분기 재량 지출 PDF라는 파일을 열었다. 4페이지. 에이펙스 솔루션 컨설팅 비용 500만 원. 12페이지. 에이펙스 솔루션 전략 자문 유지비 6경만 원. 28페이지. 기타 물류 조정비 에이펙스 솔루션 200만 원. 2주 전 에이펙스 솔루션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마쳤다. 등록된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상가 건물 사서함이었고 바로 옆에는 금리 매입하는 곳과 전자담배 가게가 있었다. 대표이사 이름은 장태일이었다. 농담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에 영화 파이트 클럽에 타일러 더든을 연상시키는 가명을 쓸 정도로 오만했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유리를 삼키는 것처럼 뜨겁고 날카로웠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무례함 때문이었다. 내 마음은 장례식대로 돌아갔다. 비가 오고 있었다. 당연히 그래야지. 뼛속까지 스며드는 진부한 한국의 장마였다. 최 전무는 단상에 서서 가짜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선구자였는지 떠들었다. 나는 그 후 무덤가에 서서 진흙이 구두 뒤꿈치를 잡아당기던 것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다. 잔인하진 않았지만 강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늘 말씀하셨다. 지수야,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집을 짓는 사람과 외풍이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불렀다. 방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파이프 담배 냄새가 났다. 가죽 의자에 앉은 아버지는 작아 보였다. 혼자서 변속기 블록을 들어올리던 남자를 암이 깎아내버린 것이다. 그들이 올 거다 지수야. 아버지가 캑캑거렸다. 독수리 같은 놈들, 최전무, 은행놈들. 넌 여자고 조용하니까 약하다고 생각할 게다. 전 약하지 않아요, 아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른 양피지 같은 느낌이었다. 안다. 아버지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나처럼 싸우지는 마라. 난 망치를 썼지만 넌 메스를 써라. 진짜 힘은 잉크로 쓰인 게 아니란다. 아가, 구조 속에 숨겨져 있지. 정관에 각주에 숨어 있어. 거기서 놈들을 죽이는 거야. 아버지는 내게 무겁게 제본된 문서를 건네주셨다. 1978년의 원본법인 정관이었다. 제14조를 읽어라.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시 어두운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최전무의 횡령창을 최소화하고 그 오래된 문서의 스캔본을 열었다. 제14조 비상지배구조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대충 훑어보고 지나칠 빽빽한 법률 용어였지만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러했다. 현직 대표이사의 문서화된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을 시 의결권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이사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비상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48시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최 전무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안건을 내놓든 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14조는 이사회를 완전히 우회했다. 주주들에게 직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이거였다. 최 전무는 지난 5년 동안 전략적 파트너들, 즉 자신의 골프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을 희석시켰다. 그는 현재 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합쳐서 20%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시장에 풀려 있었다. 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1%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주식은 신탁 상태였다. 만약 내가 주식을 청구하면 최 전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회사를 말려 죽이는 동안 법정에서 10년은 질질 끌 것이다. 아니, 나는 그를 가둬야 했다.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변호할 수 없을 만큼 재앙적인 행동을 저지르도록 유도해야 했다. 나는 다시 서버로 돌아갔다. 최 전무에 보낸 편지함에서 임시 저장된 이메일을 발견했다. 제목 프로젝트 리퀴드. 열어보았다. 수신 스털링 자산운용. 발신 최태석. 참조 차량 매각건. 존 이사님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에 투표를 밀어붙일 겁니다. 운송 부문을 고철값에 매각하고 차량을 리스백하는 조건으로 즉각적인 현금을 확보해서 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임원진 성과급으로 챙길 겁니다. 인턴급 이사회 놈들은 뭐가 닥친 건지 모를 겁니다. 화요일에 점심하시죠. 속이 뒤집혔다. 그는 단순히 횡령만 하는 게 아니었다. 생선의 배를 가르고 있었다. 트럭 부문을 매각한다는 건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끝을 의미했다. 400명의 운전기사를 해고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종말이었다. 고철값이라 내가 속삭였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9시 45분. 곧 청소 용역팀이 2층으로 올 것이다. 이메일을 저장했다. 에이펙스 솔루션 송장을 인쇄했다. 나는 그것들을 맨 아래 서랍에 보관하던 빨간 폴더에 넣었다. 인터넷 커피 심부름은 끝났다. 이제 독을 섞을 시간이었다. 로그아웃하고 USB 드라이브를 뽑은 뒤 물티슈로 키보드를 닦았다. 지문 때문이 아니라 최 전무가 만진 물건을 만지면 파상풍 주사가 필요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 포털 알림이었다. 다음 이사회 안건 추가. 물류사업부 구조조정. 그가 움직였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그래, 최 전무 빈 엘리베이터에 대고 말했다. 데몰리션, 더비 파괴에 경주를 하고 싶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로비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자 내 위장도 함께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롤러코스터가 첫 번째 하강 구간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내려가기 직전의 그 느낌. 나는 아군이 필요했다. 자금을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라떼아트 실력이 수준급임을 유지하면서 해내야 했다. 화요일 아침
탕비실에서는 후회와 탄 베이글 냄새가 났다. 나는 복사기에 걸린 종이를 빼내느라 바빴다. MBA 학위가 있으면 아반떼보다 비싼 기계에서 잘게 찢어진 종이를 뽑아내는데 특별한 자격이 생기나 보다. 엉덩이에 닿은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그것은 확인 메시지였다. 이체 완료. 의결권 3% 추가 확보. 나는 행정 업무의 지루함이라는 가면 아래로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세을 게임 야바.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자면 이렇다. 어두운 골목에서 현금 가방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다. 진짜 기업 전쟁은 라우팅 번호와 유한 회사들로 치러진다. 아버지의 51% 지분은 싱가포르에 있는 블루 호라이즌 벤처스라는 이름의 블라인드 신탁에 묶여 있었다. 만약 내가 이걸 한꺼번에 내 한국 법인인 황토홀딩스로 옮기면 금융감독 원공시에 대규모 경고가 뜰 것이다. 최전무의 변호사들이 알림을 받을 것이다. 이 고래는 누구지? 회사 절반을 사들이는 게 누구야? 그래서 나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안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되어야 했다. 이미 6개월 전에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15%를 옮겨놨다. 하지만 핵 옵션인 제14조를 발동하려면 거대한 적대적 세력 하나가 아니라 서로 관계없는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의 폭주가 필요했다. 자리에 돌아와 엑셀 파일을 열었다. 케이터링 주문서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내 작전 지도였다. 지난주에 3개의 새로운 유한 회사를 만들었다. 1. 일출 물류 파트너스. 낙관적으로 들리지 않나? 2. 인천 화물 솔루션. 지루하고 평범해서 묻어가기 좋다. 3. 코스모앤 어소시에이츠. 사인필드의 크레이머에 대한 오마주다. 적들을 파멸시키면서 웃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싱가포르 신탁에 남은 주식을 이 세 개의 양동이에 옮겨 담고 있었다. 일출의 12%, 인천 화물의 12%, 코스모의 12%. 최 전무에게는 무작위적인 시장 움직임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 청산 소문 때문에 투기 세력이 붙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시장에 관심을 볼 것이다. 그의 에고는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게 자신이 천재 CEO라서 그렇다고 속삭일 것이다. 이 대리, 최 전무의 비서이자 스트레스 받은 치와와 같은 성격을 가진 박 과장이 내 큐비클 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전무님이 점심 미팅 때 쓸 업데이트된 손익계산서 필요하대. 그리고 세탁물 왜 아직 안 왔냐고 묻으신다. 손익계산서는 메일함에 있어요, 과장님. 나는 눈을 맞추며 20억 원의 전신송금을 승인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세탁물은 프런트 데스크에 있다고 1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가서 다시 말해. 전무님 스트레스 받으셨어. 스트레스요. 내가 건조하게 반복했다. 그렇군요. 엔터를 쳤다. 돈이 움직였다. 코스모앤 어소시에이츠가 방금 주식한 블록을 더 샀다. 나는 손익계산서를 들고 최 전무방으로 걸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골프채를 손에 들고 통화 중이었다. 내 처차보다 비싼 끔찍한 퍼팅 매트 위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 연기금 놈들 엿먹으라 그래. 그가 헤드셋에 대고 웃으며 말했다. 걔네가 어쩔 건데? 소송이라도 하겠어? 법원에 갈 때쯤이면 법인은 존재하지도 않을 텐데. 우린 현금화해서 뜰 거라고, 베이비. 그가 나를 보더니 통화를 음소거했다. 탄산수 가져왔어? 그는 구체적으로 페리에를 요구했었다. 페리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전무님. 수돗물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밖에 없는데 고르시죠. 그가 눈을 깜빡였다. 아주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이지수, 자네 좀 당돌해졌네. 마음에 들어. 구조조정 때 자네는 안 자를 수도 있겠어. 너무 친절하시네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몸을 숙이다가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메모장을 보았다. 이름 목록을 휘갈겨 쓴 게 보였다. 나, 찬성, 데이비스 박, 찬성, 밀러 이, 상무,
찬성. 박이사. 반대 늙은 멍청이. 결과 우리가 이김. 그는 청산 투표를 위한 표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박이사만이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장이 갇힌 새처럼 갈비뼈를 때리는 것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이번 주 금요일에 투표를 소집할 것이다. 3일 남았다. 내 송금은 48시간 동안 완전히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면돈 아래 베일 정도로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내 투자자들이 주주 명부에 등록될 때까지 회의를 지연시킬 몽키 스패너를 기어 속에 던져 넣어야 했다. 나는 전산실, ET실로 갔다. 춥고 시끄러운 곳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헤드폰을 24시간 끼고 살며 고개 끄덕임으로만 대화하는 IT 담당 직원 박준호 대리만 빼고 저기! 박 대리! 냉각 팬소리 너머로 소리쳤다. 그가 헤드폰 한쪽을 밀어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대리님? 최 전무님이 회의실 빔 프로젝터가 깜빡거린다고 불평하시네요. 금요일 전까지 고쳐놓으래요. 새 건데요? 박 대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알죠. 근데 그 양반 성격 알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며칠 동안 점검한다고 떼어가는 게 어때요? 박 대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떼어내면 부품 주문해야 해요. 월요일까진 다시 못 달아요. 완벽하네요. 내가 웃었다. 그 양반 엄청 화내겠지만 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맘대로 하세요. 박 대리가 헤드폰을 다시 썼다. 사보타주인가? 아마도. 치졸한가? 물론이지. 하지만 프로젝터가 없으면 최 전무는 회사 매각이 왜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보여주는 화려한 PPT를 띄울 수 없다. 진실을 숨기는 그래프들로 이 사회를 현혹할 수 없다. 종이 유인물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이 유인물은 실제로 읽는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1단계, 총주식을 확보한다. 2단계, 총알, 이체를 장전한다. 3단계, 적의 총 프로젝터를 고장낸다.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다. 일출 물류 파트너스 알림. 거래 보류 중. 예상 완료 시간. 목요일 밤 11시 59분. 금요일 아침 회의. 목요일 밤 처리 완료. 나는 화물기차와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내가 탄 건 외발 자전거였다. 하지만 외발 자전거에 장점이 있다. 방향 전환이 쉽다. 기차는 못한다. 야, 이지수. 최 전무가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내 페리에 어디 갔어? 가고 있습니다, 전무님. 나는 부동액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냉장고에서 싸구려 탄산수 한 병을 꺼내 라벨을 떼어내고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마음껏 즐겨, 최태석. 나는 생각했다. 당신은 곧 소화하기 훨씬 힘든 걸 삼키게 될 테니까. 연례 주주총회 갈라 파티는 도심의 신라 호텔에서 열렸다.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외치는 듯한 행사였다. 트럭 모양의 얼음 조각상, 주먹만한 칵테일 새우, 인기가요를 목 졸리는 듯한 소리로 커버하는 재즈밴드. 물론 나는 손님이 아니라 행사 지원 스태프로 그곳에 있었다. 스태프로 보일 만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엘리트들의 눈을 거스르지 않을 만큼 격식을 갖춘 검은 드레스를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바빠 보이게 만드는 권위의 상징인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연 회장은 꽃등심 스테이크와 절박함의 냄새로 가득 찼다. 최 전무는 오픈바 근처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약간 꽉 끼는 턱시도를 입고 진과 승리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예스맨들인 박상무, 이상무, 그리고 대학 동아리 실험실에서 제조된 것 같은 스털링 자산운용의 정 이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최 전무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퇴직금 패키지가 마음에 안 들면 파산 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안 팔면 거기로 가게 될 테니까 말이야. 남자들은 웃었다. 자신들은 절대 파산 신청을 할 일이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의 기름지고 굵은 웃음소리였다. 그들은 황금 낙하산을 가지고 있었다.
운전기사들과 창고 직원들은 모루로 만든 낙하산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기둥 옆에 서서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다. 파티를 즐기고 있나, 미쓰리? 돌아보니 박 이사였다. 소매 끝이 약간 다른 분명 20년은 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탄산수 잔을 들고 있었다. 오만함의 멋진 전시장이네요, 이사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얼음 조각상이 녹고 있어요. 우리의 유동성처럼요. 박 이사가 어둡게 웃었다. 내일 아침에 투표를 발표한대. 프로젝터 고쳐지는 걸 못 기다리겠나 봐. 발표 자료를 광택지에 인쇄했더군. 돈 좀 썼어. 당연히 그랬겠죠. 계획은 있는 건가, 미쓰리? 박 이사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이 남자들을 보고 있으면 총사령 집행대가 보여. 그리고 벽에 서 있는 건 우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사님이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말해봐. 내일 회의 시작할 때 평소 자리에 앉지 마세요. 왼쪽 편에 앉으세요. 상석 햇 테이블 비워두세요. 최 전무가 상석에 앉잖아. 내일은 아닐 겁니다. 내가 말했다. 박 이사가 나를 쳐다봤다. 광기의 징후를 찾으려는 듯 내 얼굴을 살폈다. 아마 다른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고집스러움에 편린 같은 것을.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에 앉지. 그리고 박 이사님. 응?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미친 소리처럼 들려도 끼어들지 마세요. 미쓰리, 자넨 인턴이야. 자네가 말하기 시작하면 보안 요원이 끌고 나갈 걸세. 해보라고 하죠. 내가 말했다. 방 건너편에서 최 전무가 잔을 들어 올렸다. 미래를 위하여, 더 가볍고 더 독하고 더 부유한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그의 추종자들이 합창했다. 나는 그들이 술을 마시는 걸 지켜봤다. 뱃속에서 차갑고 딱딱한 매듭이 느껴졌다. 그들은 내 가족 유산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었다. 매년 우리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던 400명의 실직을 위해 건배하고 있었다. 스털링의 정의사가 최 전무에게 몸을 숙여 속삭이는 걸 보았다. 최 전무가 나를 쳐다봤다. 그가 손가락질했다. 둘 다 웃었다. 그 웃음, 그게 연료였다. 나는 단순히 그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었다. 그를 해체해야 했다. 조각조각 분해해서 꽉 끼는 턱시도를 입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남자로 만들어야 했다. 나는 DJ 부스로 걸어갔다. DJ는 쉬면서 슬라이더 버거를 먹고 있었다. 저기요. 내가 말했다. 신청곡 받아요? 뭐, 그러죠. 그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조용필의 바운스 틀어주세요. 아니면 케니 로저스의 더 갬블러 있어요? 10분 뒤에요. 좀 옛날 노래 아닌가요? 클래식이죠. 내가 말했다. 언제 쥐고 있어야 할지, 언제 접어야 할지 알아야 하거든요. 나는 돌아섰다. 10분 후 최 전무가 시너지에 대한 연설을 하던 도중에 노래가 시작됐다. 언제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할지 알아야 해. 최 전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음악 소리보다 크게 말하려고 했지만 후렴구가 치고 들어왔다.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도망쳐야 할지 알아야 해. 나는 방 건너편에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웃지 않았다. 그저 클립보드를 들어 올려 가짜 건배를 했다. 그는 짜증스럽고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컨트리 발라드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미 도망쳐야 할 시간을 놓쳤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일출 물류 파트너스 승인됨. 인천 화물솔루션 승인됨. 코스모앤 어소시에이츠 승인됨. 총은 장전되었다. 안전장치는 풀렸다. 나는 노래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을 나왔다. 할 일이 있었다. 빨간 폴더를 준비해야 했고 블라우스 다림질을 해야 했다. 내일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처형식이었다.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은 기업 쿠데타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는 거다. 대신 나는 따뜻한 토너 냄새와 정의의 냄새가 나는 종이 더미에 둘러싸여 거실에서 밤을 보냈다.
내 아파트는 소박하다. 최 전무는 아마 와인값으로 한 달에 내가 1년 치월세로 내는 돈보다 더 많이 쓸 것이다. 그건 의도된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부부는 소리 지르지만 진짜 부는 속삭인다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너무 조용히 속삭여서 거의 마임 배우 수준이었다. 빨간 폴더가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사실 빨간색은 아니었다. 표준 황색 서류 봉투였지만 앞면에 빨간 매직으로 안건이라고 휘갈겼었다. 안 안에는 3가지 문서가 있었다. 1. 주주 명부. 오늘 새벽 4시 기준 업데이트. 5. 황토홀딩스. 15%스. 5. 일출 물류. 나. 12%. 5. 인천 화물. 5. 12%. 5. 코스모앤 어소시에이츠. 나. 12%. 5박 2사. 5%. 5총 지배 지분 56%. R. 최태석 보고서. 최 전무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20페이지짜리 법의학적 부검 결과. 나는 의심스러운 모든 거래를 분류했다. O 유형 A. 사기 유령 컨설팅 회사. O 유형 B. 중대한 과실. 콰이도 여행. O 유형 C. 그냥 쓰레기 같은 행동. 이혼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 3. 결의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임료는 꼬박꼬박 챙기는 변호사가 작성한 한 장짜리 문서. 5. 이사회 의장 해임, 건, 귀책 사유. 5. 고용계약 즉시 해지건. 5. 임시 대표이사 이지수 선임건. 슬프게도 아이유와 관계없음. 주주 명부를 집어들었다. 56%. 아름다운 숫자였다. 대형 망치였다. 하지만 하나가 더 필요했다. 도덕적 명분이 필요했다. 새벽 6시. 나는 도시 외곽의 기사식당으로 차를 몰았다. 메뉴판은 코팅되어 끈적거리고 커피 맛은 배터리 산 같은 그런 곳이었다. 구석자리에 최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70세인 그녀의 남편은 우리 아버지의 초기 트럭 기사 중 한 분이셨다. 그녀는 회사 주식의 0.05%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초기 직원들에게 준 선물이었다. 최 전무는 지난주에 그녀에게 헐값에 주식을 팔라고 제안했었다. 파산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수야. 할머니가 주름진 휴지 같은 피부를 접으며 미소 지으셨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가. 괜찮아요, 할머니. 서류 가져오셨어요? 그녀는 커다란 핸드백에서 위임장 양식을 꺼냈다. 그 남자, 최 전무인가 뭔가 하는 양반이 어제 또 전화했어. 안 팔면 월요일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하더구나.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를 고용하지 않았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고용했지. 그녀가 종이를 톡톡 쳤다. 서명했다. 내 의결권 대리 행사를 너에게 맡기마. 그 페이퍼 컴퍼니 말고 너에게. 감사합니다. 가서 혼쭐을 내줘라 아가. 박 씨를 위해서. 박 씨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10년 전 트럭 운전석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나는 종이를 받았다. 0.05%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수학적인 계산에 필요한 게 아니었다. 영혼을 위해 필요했다. 박 씨 할아버지의 유령을 손에 쥐고 그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나는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해가 뜨고 있었다. 하늘을 보라색과 주황색 멍자국으로 물들이며 나는 임원 전용 주차 공간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 반장인 강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 이 대리. 오늘 큰 날이지? 엄청 큰 날이죠, 반장님.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뭔데? 나중에 최 전무가 누구 끌어내라고 전화하면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강 반장이 웃었다. 한판 붙을 작정인가? 비슷해요. 나는 임원층으로 올라갔다. 고요했다. 폭격 개시 전의 정적이었다. 나는 빨간 폴더를 이사회 테이블 끝 최 전무 자리 맞은편에 놓았다. 그리고 탕비실로 가서 신선한 커피를 내렸다. 세상이 불타는 걸 구경하려면 카페인이 필요하니까. 오전 8시 45분
엘리베이터 벨이 울렸다. 그가 걸어 들어왔다. 숙취가 있어 보였다. 눈은 부어 있었고 구강 청결제와 후회의 냄새가 났다. 커피? 그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저댔다. 워머 위에 있습니다. 전무님, 내가 말했다. 좋아. 회의실 세팅에 자리마다 유인물 놓고 타이레놀 2알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나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최 전무의 번지르르한 청산 계획서를 자리마다 놓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다. 안건. 이사의 충실 의무 검토. 파묻혀 있어서 메인 자료를 들추기 전까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석에 섰다. 가죽 의자를 손으로 쓸었다. 오늘은 안 돼, 태석 씨. 내가 속삭였다. 오늘은 인턴이 여기 앉는다.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이사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쇼타임이다. 회의실은 평소의 등장인물들로 채워졌다. 30초마다 시계를 보며 요트 위에 있기를 바라는 박상무. 테이블 아래서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는 이상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보이는 스털링의 정이사. 그리고 박 이사님.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테이블을 보았다. 이름표를 보았다. 최 전무의 카드는 상석에 있었다. 내 카드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 이사가 나를 보았다. 나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자리를 지나쳐 왼쪽 편에 앉았다. 테이블 반대편 끝, 말석을 비워둔 채로. 박 이사님, 자리 잘못 앉으셨는데요. 최 전무가 서류 뭉치를 콱 내려놓으며 호통쳤다. 나이 드시더니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시나. 그냥 경치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러네, 최 전무. 박 이사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11시에 일정이 있어서 딱 끝내야 해요. 점심 약속이 있거든요. 당신은 항상 점심 약속이 있지. 나는 생각했다. 나는 커피포트를 들고 사이드보드 옆에 서 있었다. 투명 인간처럼. 자, 최 전무가 일어섰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 차량 자산의 전략적 매각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털링 측에서 매우 관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떨이 판매겠지. 박 이사가 끼어들었다.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최 전무가 얼굴을 굳히며 정정했다. 이보세요. 업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량으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요. 민첩해져야 합니다. 자산 경량화 말입니다. 우린 운송회사야, 최 전무. 박 이사가 말했다. 트럭이 없으면 우린 그냥 박스나 옮기는 영광스러운 여행사에 불과해. 우린 물류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최 전무가 비웃었다. 세상에, 아직도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군요. 어쨌든 표는 확보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야기 다 됐고요. 박상무? 동의합니다. 박상무가 중얼거렸다. 저도요. 이 상무가 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훌륭해. 그럼 공식화합시다. 스털링 자산운용이 모든 운송 차량과 부동산 자산을 인수하는 제안을 수락하는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최 전무가 멈췄다. 주위를 둘러봤다. 누가 말했어? 나였다. 나는 테이블 끝에 서 있었다. 커피포트를 내려놓았다. 빨간 폴더를 들고 있었다. 최 전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눈을 깜빡였다. 매트릭스의 오류를 처리하려는 것 같았다. 이지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회의 중이잖아. 물이나 채우고 나가.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탱크를 몰고 다리 위를 지나가기 전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비서야. 최 전무가 웃었다. 신경질적인 짖는 소리 같았다. 당신한텐 발언권이 없어. 직무기술서나 있지. 지금 그거 위반하고 있는 거야. 보안 불러. 그가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말하며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었다. 서류는 윤이 나는 표면을 미끄러져 그의 앞에 정확히 멈췄다. 이게 뭐야? 그가 집어들지 않았다. 그건 내가 말했다.
공증된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회사의 발행 의결권 주식 56%를 대표하고 있죠. 방이 조용해졌다. 차 사고 직후 비명이 시작되기 전 들리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스털링의 정이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야? 최 전무. 최 전무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텍스트를 가늘게 뜨고 보았다. 황토홀딩스. 일출물류. 누구야? 이게 다 누구야? 접니다. 내가 말했다. 저와 최할머니 그리고 박 이사님이 통제하는 법인들이죠. 박 이사가 미소 지었다. 느릿하고 야수 같은 미소였다. 발언권이 있는 것 같은데 최 전무. 그의 얼굴이 구릿빛에서 창백하고 병적인 회색으로 변했다. 이건 사기야. 네가 그냥 들어와서. 넌 비서잖아. 난 창업주의 딸입니다. 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리고 대주주죠. 그리고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우리 성실하신 의장님께서 읽어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만 저는 현재 안건을 중단하고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권한을 발동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박 상무가 일어섰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앉으세요, 박 상무님. 내가 쏘아붙였다. 아니면 벽에 빔 프로젝터로 당신 법인카드 감사 내역 띄워버릴까요? 처남한테 컨설팅 비용 나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상무는 의자를 놓칠 뻔할 정도로 빨리 앉았다. 최 전무는 종이를 보고 나를 보았다. 오만함이 갈라지고 있었다. 거칠애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수야,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구슬리고 생색내는 톤으로 변했다. 아가, 넌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건 고도의 금융이야. 아버님 때문에 속상한 건 알겠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아, 후회는 안 해요. 내가 말했다. 이제 막 시작인걸요. 나는 상석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 옆에 섰다. 그에게서 공포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커피 향보다 좋았다. 비켜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 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비키라고요. 그가 이사들을 쳐다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 이사는 딴청을 피웠다. 박 상무는 큐티클을 연구하고 있었다. 최 전무가 일어섰다. 작아 보였다. 낙하산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모루였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가죽 의자에서 비켜났다. 그의 체온으로 여전히 따뜻했다. 역겨웠다. 승리감처럼 느껴졌다. 안건일, 내가 빨간 폴더를 열며 말했다. 최태석의 해임건.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사교 클럽이 아니었다. 재판장이었다. 나는 상석에 앉아 빨간 폴더를 앞에 펼쳤다. 최 전무는 내가 앉았던 벽 쪽 구석에 서 있었다. 시각적 아이러니가 너무 짙어서 칼로 썰릴 정도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최 전무가 횡설수설하며 발판을 찾으려 했다. 가짜 서류 몇 장 들고 와서 이사회를 납치할 수는 없어. 법무팀 부를 거야. 법무팀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변호사이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서 변호사가 걸어 들어왔다. 사람을 때려 눕힐 만큼 무거워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최 전무님, 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저는 황토홀딩스와 대주주 측을 대리합니다. 금감원 공시는 오늘 아침 제출되었습니다. 이 특별 회의는 유효합니다. 저 여잔 망할 비서라고. 최 전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레모네이드 가판대 운영하는 법도 모르는 애한테 물류회사를 맡긴다고? 당신은 아나요?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 실적을 검토해볼까요? 최 전무? 나는 폴더에서 최태석 보고서를 꺼냈다. 1페이지 내가 읽었다. 블루웨이브 미디어라는 회사에 마케팅 비용 3억 원 지급. 재밌는 건 블루웨이브의 등기 이사가 당신 아내 강혜진 씨고 유일한 클라이언트가 우리라는 점이죠. 이사들이 자리에서 움찔했다. 부패는 모두가 한 조각씩 나눠 먹을 땐 괜찮지만 한 놈이 파이를 통째로 먹으려 하면 다른 놈들이 질투하는 법이다. 그건 정당한 홍보 활동이었어. 최 전무가 말을 더듬었다. 이 페이지. 내가 계속했다.
다낭행 전세기 대절 명단. 당신과 트릭 씨라는 여성. 그분이 공급망 전문가인가요? 트릭 씨라니. 박 이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마녀 사냥이야. 최 전무가 비명을 질렀다. 얼굴이 위험할 정도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를 구했어. 유가 폭등했을 때 누가 해지? 협상을 했지 나잖아. 당신이 아니죠. 내가 말했다. 김 팀장이 했죠. 당신은 나파밸리에 있었잖아요. 나는 김 팀장, 그 신경질적인 회계팀장을 쳐다봤다. 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김 팀장님, 내가 말했다. 육아해지. 최 전무가 협상했나요? 김 팀장이 최 전무를 보고 나를 보았다.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전무님은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셨죠. 배신자. 최 전무가 패패거렸다. 끝났어요, 최 전무님. 내가 말했다. 나는 테이블 너머의 다른 남자들을 쳐다봤다. 당신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를 귀책 사유로 해임하는 데 투표하세요. 그럼 그는 퇴직금도 황금 낙하산도 없고 횡령 자금에 대해 즉시 소송을 걸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그와 함께 가시던가요? 그 경우엔 당신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것이고 당신들 이름이 국내 모든 경제지에 오르내리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전 당신들 모두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상무가 창백해졌다. 저기 이지수 씨, 아니 대표님, 성급하게 굴지 맙시다. 최 전무가 자금을 유용했다면 우린 정말 몰랐습니다. 속은 거라고요. 이 상무가 맞장구 쳤다. 충격이네요. 정말 충격입니다. 쥐새끼들이 배를 버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최 전무가 배신감에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쳐다봤다. 비겁한 놈들.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줬잖아. 당신이 부자가 된 거지. 최 전무.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그냥 부스럭이나 주운 거고. 투표를 요구해. 최 전무가 고함쳤다. 당장 신임 투표를 요구한다고. 소원 조심하세요. 내가 말했다. 내가 의장입니다. 이 방은 내가 운영해요. 그가 테이블 쪽으로 달려들었다. 순간 나를 때리려는 줄 알았지만 그는 내가 채워놓은 물병을 집어들어 던졌다. 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버지의 초상화 위로 물이 튀었다. 방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난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조용한 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공조 기술자였고 에어컨은 고장났다. 좋아요, 최태석 씨. 내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투표를 요구하셨죠. 해봅시다. 나는 이사회를 둘러보았다. 최태석을 횡령, 사기, 중대한 과실을 포함한 귀책 사유로 의장 및 대표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하는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박 이사가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찬성하시는 분? 내가 물었다. 내가 손을 들었다. 박 이사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손을 들었다. 천천히 박 상무가 손을 들었다. 그 다음 이 상무. 심지어 딜이 깨진 걸 확인한 스털링의 정이사까지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입니다. 내가 말했다. 최 전무는 가슴을 들썩이며 서 있었다. 손들의 숲을 바라보았다. 이럴 순 없어. 그가 속삭였다.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아니요, 전무님, 내가 말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어버린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죠. 나는 전화기의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강 반장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보안요원 강 반장이 문을 열었다. 깨진 사진, 벽에 묻은 물, 그리고 최 전무를 보았다. 괜찮으십니까, 이 대표님? 강 반장이 최 전무가 아닌 나를 보며 물었다. 최 전무님이 막 나가시려던 참이에요. 강 반장님, 사무실로 모셔서 개인 물품 챙기는 거 감독해 주세요. 박스 하나만 허용합니다. 전자기기 안 되고 파일 안 됩니다. 내 컴퓨터를 건드릴 순 없어.
최 전무가 비명을 질렀다. 내 연락처가 다 거기 있다고. 회사 재산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회사 이메일로 헐값 매각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하드드라이브는 포렌식 회계사들을 위해 남겨두는 게 좋겠네요. 그분들이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최 전무는 순수한 증오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6개월 안에 이 회사를 말아먹을 거야. 영광스러운 비서 나부랭이 주제에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난 커피 타는 법은 알아요. 강 반장이 앞으로 나섰다. 가시죠, 최 선생님. 최 전무가 재킷을 바로잡았다. 위험을 좀 차려보려고 했지만 가구 취급하던 사람에게 쫓겨난 마당에 위험 있어 보이긴 힘들었다. 그가 나갔고 강 반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남은 이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침묵했고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내가 다음으로 그들을 처형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그들이 앉았다. 새로운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시작했다. 스털링 매각건은 무효입니다. 정 이사님, 본사로 돌아가서 우리 트럭은 파는 게 아니라고 전하세요. 정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겨서 거의 뛰다시피 방을 나갔다. 박 상무님, 이 상무님, 내가 그들을 보았다. 당분간은 남겨두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사회를 다 자르면 은행들이 겁을 먹으니까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워크숍은 없습니다. 컨설팅 비용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난 영수증을 다 읽어봤어요. 그들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광대 신발을 신으라고 해도 신었을 것이다. 김 팀장님, 나는 회계팀장을 돌아봤다. 당신이 새로운 CFO 재무이사입니다. 김 팀장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전 그냥 육아 해지를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한테서 도둑질을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요. 자리는 당신 겁니다. 예산 고치세요. 운전기사들 줄 돈 찾으세요. 흑자날 때까지 임원 보너스는 영원입니다. 영원이요? 박상무가 꽥소리를 냈다. 영원입니다. 내가 말했다. 지난 5년치 환불해달라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나는 다시 상석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엉망진창인 상태와 깨진 유리를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자산 경량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린 운송회사입니다. 물건을 나릅니다. 고칩니다. 손에 기름을 묻힙니다. 흙먼지가 싫다면 문은 저기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지쳤다. 테이블 아래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승리감이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었다. 그때 박 이사를 보았다. 웃고 있었다. 그가 지팡이로 작게 경례를 했다. 좋은 회의였어, 회장님. 폐회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이 좀 필요했다. 아버지의 초상화로 걸어가 냅킨으로 유리 위에 물을 닦아냈다. 저 메스 쓴 거 맞죠, 아빠? 내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실망한 표정도 아니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차장 아래로 최 전무가 포르쉐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작은 라면 박스를 들고 있었다. 조수석에 박스를 던져넣고 차에 타더니 배달 트럭을 칠 뻔하며 급하게 빠져나갔다. 잘 가세요. 내가 말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대리의 문자였다. 빔 프로젝터 고쳤음. 그리고 최 전무 계정 잠갔음. 폰 원격 초기화하려는 거 막았음. 나는 웃었다. 인턴 네트워크는 강력했다. 테이블로 돌아왔다. 내 커피는 식어 있었다. 컵을 들었다. 마시지 않았다. 구석에 있는 화분에 부어버렸다. 새로운 성장을 위하여 내가 말했다. 나는 최할머니에게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박씨 할아버지의 회사가 안전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이얼을 돌리기 전 다음 주 안건을 보았다. 안건 1. 인천 물류센터 지붕 수리. 안건 2. 운전기사 임금 인상. 진짜 일. 드디어 3개월 후 방 냄새가 달라졌다.
비싼 가죽 의자는 치우고 인체 공학적 메쉬 의자로 바꿨다. 예쁘진 않지만 앉아서 잠들 일은 없다. 마호가니 테이블은 여전하지만 광택 나는 브로슈어가 아니라 도면과 엑셀 시트로 덮여 있다. 나는 상석에 앉아 김이사구 김 팀장과 분기 실적을 검토하고 있었다. 4% 올랐습니다. 김 이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사 근속률은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임금 인상이 효과가 있었어요. 사고는 줄었고 배송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부채는요? 내가 물었다. 상환 중입니다. 빠듯해요, 대표님. 현금 흐름 면에서는 라면만 먹고 사는 수준이지만 물에 빠져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난 라면 좋아해요. 내가 말했다. 최 전무는 갔다. 부당해고로 우리를 고소하려 했다. 나는 횡령으로 맞고소했다. 법정 밖에서 합의했다. 그는 소송을 취하하고 횡령한 돈의 50%를 갚고 다시는 이 회사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형사 고발을 면했다. 만약 어기면 그의 신장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이애미에 있는 암호화폐 스타트업 자문을 맡았다고 한다. 그 회사의 행운을 빈다. 박상무와 이상무는 지난달에 사임했다. 새로운 문화, 즉 실제로 일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정비노조위원장과 주립대 물리학 교수님으로 교체했다. 이사회 회의는 이제 더 시끄럽고 논쟁도 많고 욕설도 오간다. 아주 마음에 든다. 박 이사님은 여전히 계신다. 회의 절반은 주무시지만 깨어나시면 보통 우리에게 10억 원을 아껴줄 계획의 허점을 지적해 주신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탕비실로 내려갔다. 커피 머신이 청청거리고 있었다. 신입 인턴인 민재라는 친구가 필터와 씨름하며 겁에 질려 있었다. 억지로 끼우면 걸려요. 내가 뒤에서 다가가며 말했다. 그가 펄쩍 뛰었다.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회의 때 쓸 새 커피 내리려고. 이리 줘요. 내가 말했다. 보여줄게요. 필터 바스켓을 받았다. 걸린 걸 고쳤다. 원두를 부었다. 버튼을 눌렀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대표님 되시기 전에 이거 하셨다고 들었어요. 커피가 포트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검고 뜨겁고 필수적인 것. 난 지금도 이거 해요, 민재 씨. 내가 말했다. 단지 결제 서류에 사인도 같이 할 뿐이죠. 그렇죠. 그가 긴장해서 웃었다. 그리고 민재 씨. 네? 누가 당신을 가구 취급하면 메모해 두세요. 모든 걸 적어 두세요. 가구는 보통 세입자보다 오래 가니까요. 그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 사무실, 아버지의 옛 사무실로 돌아왔다. 의자는 여전히 내게 조금 컸지만 적응해 가고 있었다. 노트북을 열었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접속했다. 작성자, 청소 부사시보, 업데이트, 쥐새끼는 나갔고 배는 뜨고 있다. 그리고 새 커피 머신 샀음. 내 넋두리 들어줘서 고마워 형들. 교훈,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 특히 그 구덩이를 직접 한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게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전화기를 들어 인천 물류센터로 연결했다. 여보세요. 나 이지수예요. 그 냉각수 새는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이번엔 좋은 테이프 써요. 우리 그럴 돈 있으니까. 의자에 몸을 기댔다. 에어컨이 웅웅거렸다. 더 이상 덜덜거리지 않았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였다. 시스템은 일단 고쳐졌다. 또 고장나면? 내겐 공구함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진실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굳이 복수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조용한 상기였다.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